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자, 지금 맥컬레 듀레이션에 대한 특성 몇 개를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시장 이자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이런 것도 책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설명했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듀레이션은 감소하며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시간의 경과는 만기가 짧아짐에 따라 이런 얘기 했었고, 조금 더 간단한 그 예로 이런 걸 들었어요. 자, 시간의 경과에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라는 얘기는 만기가 짧아짐에 따라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한데 만기가 짧은 채권은 맥컬레 듀레이션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증가한다. 이거를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3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캐시플로우는 매년 말 1달러씩 들어와요. 지난번에 했던 건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요거는 이월드 수준은 거의 제로야.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는 이 미래의 1달러들은 다 지금 프레젠트 밸류도 다 1달러예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경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연도 12월 31일 날 이제 1달러를 받는데 첫 번째 연도 그 하루 전날에 맥컬레 듀레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1달러 받는 첫 번째 그 타이밍이 거의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2월로 따지면 거의 0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캐시플로우는 1년 플러스 1일인데 그거는 1이고, 그 다음에 맞으면 2년 플러스 1이니까 그거는 거의 2다. 요것들의, 그리고 가중치는 뭐야? 현재 가치로 가중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나 다 똑같으니까, 이거 다 3분의 1씩이니까, 이거 평균은 뭡니까? 이건 1이 되죠, 1.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12월 31일 날 액면 그 쿠폰을 받았어요. 받아오고 그 다음날 1월 1일 됐다고 합시다. 두 번째 해의 첫 번째 날이 된다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캐시플로우는 두 개밖에 없죠. 앞으로 거의 11개월 30일 364일 후에 받을 1달러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365일 뒤 364일 뒤에 받을 또 1달러, 그리고 그 캐시 타이밍들은 결국 1년, 2년이 되니까, 그리고 1달러씩 받는 거니까 그때는 그 캐시플로우들의 평균은 1.5가 돼서 1.5년이 된다. 그래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캐시플로우 액면 이자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맥컬레 듀레이션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건 1달러를 받자마자 이제 캐시플로우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조금 전까지는 3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바로 지금 받을 캐시플로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받자마자 이제 그건 날아가 버리고 이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지금 즉시 몇 시간 뒤에 받을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었으니까 이것들의 평균과 이건 틀리겠죠. 여러분들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받는 것처럼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죠. 2년 만기 채권이고, 뭡니까? 12월 말에 이제 쿠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맥컬레 듀레이션이 초기에는, 이건 이제 무위표차라 그러면은 2년 만기 무위표차라면 맥컬레 듀레이션이 2가 나오겠죠, 2. 근데 1년 후에 캐시플로우가 있고 또 1년 후에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가중평균이 되는데 드디어 1년이 지나서 쿠폰을 받았어요. 쿠폰을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처럼 첫 번째 해가 지나고 두 번째 1월 1일이 됐어. 그러면 이 채권은 사실상 2표체예요, 무위표체예요, 이제. 무위표체죠? 이제 남아있는 게 만기 받을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만기가 얼마 남았어? 1년 남았으니까 맥컬레 듀레이션 1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한 달 후에 받을 것과 1년 후에 받을 게 있어서 그것을 가중평균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짧으니까 이게 12분의 1이잖아. 그 남아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12분의 1과 12분의 13의 가중평균이 0.996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이게
그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생각하면 돼. 이걸 생각. 제가 다음에 책을 쓴 지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책을 다시 써야 되는데 다음에 쓸 적에는 수업 시간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좀 다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의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극단적인 케이스 그럼 학생들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좀 억울한 거지. 만약 이 책이 다음에 초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낙후된 그 대신 책이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쓰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쓴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건 증명할 것까지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 결과는 알아주세요. 결과. 왜냐면 저런 건 시험에 잘 나와요. 사지선다형 OX로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컨벡시티에 대한 어떤 필요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일 듀레이션, 키레트 이자일 듀레이션 또 이펙티브 듀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생략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듀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6장 다 끝난 다음에 상황 봐서 시간이 되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2000년대 초반인가 CFA 190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CFA 2차 시험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이젤 듀레이션 말고 이펙티브 듀레이션이 나왔어. 여기 이펙티브 듀레이션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CFA 시험에. 자, 6장. 6장은 한마디로 5장에 대한 보조 챕터예요. 5장에 대한 보조 챕터. 이 그림 때문에 6장이 생겼다. 한마디로. 이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실제 채권 가격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실제 채권 가격은 Y는 채권 가격, X는 채권에 대한 사람들 요구 수익률, yield. 실제 yield가 커지면 따라서 채권 가격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변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convex 펑션이다. Y에 대한 볼록하게 변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위치를 옮긴 거야? 자리를? 원래 거기야? 원래 거기였니? 오케이. 우리가 이제 yield가 올라가면, yield가 변하면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를 아는데, 알고 싶어서 사용하는 개념은 기울기 개념이에요. 달러 듀레이션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개념이어서, 기울기는 직선이죠, 직선. 직선이고 실제는 곡선이기 때문에 사실 yield가 y0에서 y 플러스 델타 y까지 변할 적에는 그 사이에서 기울기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의 기울기 하나만 가지고 활용해서 이 전체 구간의 가격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기울기에 근거한 달러 듀레이션에 근거한 유추와 추정과 실제 가격 변화는 이 빨간 거 혹은 파란 것만큼 이렇게 오차가 나는데 조금 더 정확히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6장의 알파요 오메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조금 이제 지루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므로 만일 어떤 두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정을 안 해줘도 돼.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가격 곡선이 어떻게 생겼을 적에? 직선일 적에. 혹은 가격 곡선이 이렇게 곡선인데 yield 변화가 굉장히 작을 때. 얼마만큼 작을 적에? dy만큼 작을 때. 책에 나오는 dy만큼. dy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죠.
dy 정도까지는 이 기울기가 유효해요. 그런데 실제 이절 변화는 그런 0보다 0에 무한히 가까운 어떤 dy가 아니라 실제 이절 변화는 델타 y. 지금 미국에서 오늘 뉴욕타임스 이렇게 그 헤드라인만 봤는데 그 이자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1%포인트라고 본 것 같아.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1%포인트 올리든 25bp를 올리든지 간에 이자율 변화는 델타 y로 0에 무한히 가까운 dy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5차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오차가 나는 거를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 y에서 다음 y까지 이렇게 변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조금씩 틀리는데 우리는 계속 한 기울기만 사용하고 있다. 기울기 자체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를 반영하자. 즉 기울기의 기울기를 반영하자. 그래서 2차, 3차 미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차 함수였다 그러면은 기울기의 변화가 없지만 이건 기울기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합니까? 기울기의 기울기를 보면 되죠. 2차 미분 혹은 3차 미분. 그래서 3차 그런 것을 활용해야 돼. 또 하나 y의 변화가 델타 y로서 꽤 커요. dy에 비해서 꽤 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오차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델타 y만큼 큰 거를 또 교정해 줘야 돼. 델타 y보다 조금 더 작은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일러 정리를 보자. 테일러 정리를 본다면 경제 수학 때 다 배웠죠. 아니면 뭐 통계학이나 뭐 수학에 다 배웠죠. 이거는 이제 그냥 y와 x의 함수. 그러니까 y가 1대가 아니고 그냥 종속함수 y, x는 독립변수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의 변화는 x가 델타 x만큼 변할지 y의 변화는 어떻게 근사할 수 우리가 그 근사치를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처음에 x의 현재 값에서의 기울기 곱하기 x의 변화량. 이게 만일 y가 1차 함수였든지 델타 x가 dx였다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좌변 우변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차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주는 건데 이 오차의 원인은 뭐예요? 기울기와 델타 x예요. 델타 x가 dx보다 너무 크고 y 대시가 자꾸 변하는데 그걸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 y 대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하자. 그것이 바로 2차 미분한 거죠. 2차 미분. 기울기의 기울기를 보는 거고. 델타 x가 너무 크니까 이거는 델타 x보다 또 조금 더 작은 걸로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는 델타 x 자성. 그러면 한상까지 이름 부르지 않았다 나. 델타 x가 커, 델타 x의 자성이 커. 빨리 대답해, 빨리. 델타 x하고 델타 x의 자성이 커. 델타 x가 커? 왜? 왜 델타 x가 더 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 임민석, 어떤 게 더? 델타 x가 더 커? 델타 x의 자성이 더 커? 델타 x가 더 커? 왜 더 커요? 조무원, 뭐가 더 커? 너 이름 불렀네. 오케이, 결론. 자, 델타 x가 1보다, 이건 델타 x가 1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 틀려지죠? 델타 x가 1보다 크면 델타 x 자성이 큰 거고, 델타 x가 1보다 작으면 델타 x가 더 큰 거지. 근데 이자율 변화가 1이 될 수가 있어요? 100%포인트만큼 변하나? 그럴 수가 없잖아. 거의 뭐 0.0025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델타 x는 당연히 이자율인 경우 델타 x 자성보다 이게 더 크고 이건 자성하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으로 테일러 시리즈는 델타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성립되는 거지 델타 x가 1보다 큰 경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기울기의 기울기를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요거조차도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차, 4차 미분까지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스타일러스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건 좀 편리한 예 같은데, y가 x 3승이고 x 값이 1에서 1.1 변한다고 하자. y가 x 3승이고 x 값이 1에서 1.1 변하면 x의 변화는 0.1이고 그 0.1 변화를 테일러 시리스를 이용해서 y의 변화, y는 1.1에 3승은 얼마가 돼요? 1.331이 되니까 y의 변화는 0.331이 된다. 그러므로 y의 변화량은 0.331이고 이것을 근사한 것이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1차 미분만 가지고 근사를 해보자. 그러면 0.3까지 우리가 쫓아갑니다. 0.331만큼 변했는데 0.3만큼 쫓아가고 나머지 0.03이 남아있어요. 그 리시듀얼 오차가 남아있다. 2차 근사까지 해보면 이제 2차 도함수 걸 이용해서 따라가 보면은 이제 원래 0.03에서 0.33, 0.33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가 0.01만 남았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0.001까지 쫓아가서 이제 끝이 된다. 이때는 이제 해당하는 y가 직선이 되기, 3번 미분하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기울기 변화에 의한 오차가 없게 되는 거죠. 테일러 시리스가 별거 아니다. 그럼 이거를 테일러 정리를 채권의 가격 변화에 적용을 해보자. 그럼 종속 변수는 가격의 변화고 독립 변수는 yiel드가 이제 변화하는데 yield가 델타 y만큼 변할 적에 델타 y만큼 변할 적에 채권 가격의 변화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하면 된다. 원래 3차, 4차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3차 계속 나가야 되는데 왜 3차, 4차 계속 안 나가고 여기서 멈출까? 그렇죠. 델타 y 자체가 이미 델타 y 자체가 0.0025 정도 되니까 0.0025 자승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산기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기 시험 볼 적에 0.0025 자승을 해보니까 지난 다른 수업에 해보니까 거기서 소수점이 0.00006개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0.002 하면 0.006이요? 6개하고 6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0에 너무 가깝죠. 한번 3승 해봐. 0.0025에 3승 하면 얼마 나와요? 그 0이 몇 개 나옵니까? 그 소수점 이하 0이 몇 개 나와요? 7개밖에 안 나와요? 아니,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기에 7개까지 밖에 안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언니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계산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anyway, 하여튼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2개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뭡니까? 요게 미분한 거니까 이게 바로 달러 듀레이션의 마이너스입니다. 달러 듀레이션은 미분한 것에 다시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요것이 뭡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컨버스트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두 번 미분한 거를 우리는 그냥 채권의 경우에 이런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 미분한 거 이거 개념 모를 사람이 없고 요게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기울기만으로 추정한 변화, 가격 변화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달러 컴퍼스트의 정의가 바로 가격을 예를 들어 2번 미분한 겁니다. 2번. 그 달러 컴퍼스트 이건 한 번 미분한 건데 한 번 미분한 것은 거기서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을 안 붙였어요. 왜 안 붙였는가 하면 이거 왜 마이너스 사인을 왜 붙였습니까? 마이너스 사인을 왜 붙였어요? 기억나요? 이런 거 시험에 내야 되겠다. 왜 붙였냐 여기? 그 책에 다 있나? 그렇죠.
yiel드가 커지면은 채권 가격이 낮아지니까 분명히 기울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깔끔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 앞에 그냥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사인을 붙인 거예요.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는 왜 여기다 마이너스 사인을 안 붙였는가 하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실제로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림을 보면 근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볼록하다면 여러분 기울기 봤어요. 이 기울기가 y가 커짐에 따라서 자, 두 번 미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들의 값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이제 2차 미분의 뜻인데 기울기가 여기서 가파르다가 점점 가파르다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 값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어? 왜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절대값은 기울기의 절대값은 작아지고 있지만 기울기 그 자체는 이제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였다 결국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거 우리는 굳이 마이너스를 여기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의 어떤 형태가 주어지면 한 번 미분, 두 번 하면 미분해가지고 그때 y 값을 집어넣고 그때 기울기가 두 번째 기울기 값을 집어넣고 주어진 델타 y를 집어넣어서 추정을 해보고 실제 y가 변했을 적의 가격 변화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지금 뭡니까? 예지 6-4 만기 10년 액면가 100이 무이표치 만기 y가 지금 10%인데 10.5%로 변하게 되면 y의 그 값을 집어넣으면 가격 변화가 나오겠죠. 가격 변화가 이렇게 나와서 실제 가격 변화는 얼마만큼 나오는데 컨벡시티와 듀레이션을 구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어느 정도 비슷한 거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개념을 새로 배웠고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 특성을 알아보는데 무이표체부터 시작해서 이표체의 특성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자, 무이표체의 금액 컴플렉스를 이렇게 두 번 미분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항상 요 다음에 분명히 이표체의 금액 컴플렉스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분명히 요거 배운 다음에 이표체의 금액 컴플렉스를 배울 텐데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이표체는 무이표체들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표체의 금액 컴플렉시티는 무이표체들의 금액 컴플렉시티의 합계다 혹은 평균이다. 둘 중에 하나 나와요. 항상. 평균 아니면 합계. 응? 그러면 이게 도대체 평균이 될지 합계가 될지 보면 알죠. 자, 이 수치가 채권의 채권의 크기라는 채권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수치 같아, 관련이 없는 수치 같아. 이 수치가 채권의 크기와 여기 프라이스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프라이스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채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채권이 크면 클수록 이게 뭐 커진다든지 그런 관련이 있는 수치 같아, 그렇지 않은 수치 같아.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거 무이표체니까 이 채권의 크기는 곧 바로 얼마만큼 파밸류가 큰 게 달려 있죠. 그러므로 이 표체들은 이제 이런 무이표체들의 합이죠. 근데 이 금액 컴플렉시티가 채권의 크기의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이 표체들 무이표체를 다 합친 거니까 그 이 표체의 금액 컴플렉시티는 무이표체의 금액 컴플렉시티들의 합계 같아, 평균 같아.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뭐 영어, 수학, 국어 시험을 보는데 총점은 항상 시험 보는 게 많아질수록 총점은 이렇게 합계죠. 각 시험 보는 합계고 평균은 시험 성적, 평균이라는 것은 각 개별 평균의 가중 평균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적에는 과목이 시험을 더 많이 봤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커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총점은 당연히 시험을 많이 볼수록 작은. 그러면 총점은
그러니까 각 시험 보는 그 성적이 그 덩치와 관련이 있고,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채권의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표체의 금액 컨벡시티도 채권의 크기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이 표체라는 채권은 다름 아닌 무의 표체들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그 무의 표체들의 크기와 관련이, 이 표체의 크기는 무의 표체들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무의 표체 크기들의 합계니까 이거는 이 표체의 금액 컨벡시티는 무의 표체 금액 컨벡시티의 합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말이죠. 어떤 개념을 배웠는데 이게 이런 게 없고, 파가 없고, n의 함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만기를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 채권이 얼마나 큰 채권인지 비싼 채권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거는 채권의 크기와 관련 없는 다른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는 합계가 아니라 아마 이 표체의 평균, 이 표체의 어떤 측정치는 무의 표체들의 측정치의 평균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표체와 무의 표체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 책 자체가 무의 표체, 이 표체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이 표체 중에 무의 표체에 가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큐폰 레이트가 작으면 무의 표체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표체와 무의 표체가 특별히 두 개의 다른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속성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 표체 금액 컨벡시티는 계산해 보니까 여기 이건 계속 무의 표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아니 이건 그냥 컨벡시티고 이 표체 금액 컨벡시티 그 공식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책에 그 이후에 안 나옵니까? 이 표체의 금액 컨벡시티 그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까? 무의 표체 그 공식 안 나와요? 공식 왜 내 노트는 공식 안 나오지? 공식이 나오네. 16-3. 이게 그 공식이네. 공식을 내가 크게 표시를 안 했구나. 이 표체의 금액 컨버시티를 구해보면 이런 공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2년 만기 그래서 이것이 무의 표체 같은 경우에 이게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리고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나와요? 무의 표체는 파 밸류하고 1 플러스 y에 n 플러스 2승으로 나오나? 무의 표체 같은 경우에 n 플러스 2승으로 나오네. 그래서 이 n 플러스 2승의 2승은 여기 이제 이쪽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캐시플로우가 1 플러스 y의 t승이 여기 있겠고 남아있는 건 이거 결국은 이 공식이 서메이션을 제외하면 이 항목이 바로 만기 t년인 무의 표체에 달러 컨벡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친 거다. 여기서 이걸 이게 이제 수식 편집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따로 크게 제가 사이즈를 크게 키우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의 이 표체 버전이 되겠어요. 조금 전에 봤던 이것의 요것의 이 표체 버전이 여러분 책에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합계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제인데, 이제는 이제 이 표체 금액 컨버시티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구하게 됩니다. 과정.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에 구하라는 것을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한 2년 만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첫 번째 줄만 저는 주어줄 겁니다. 파밸류, 쿠폰 레이트, 만기, yield.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프라이스도 계산해야 되고, 달러 두레이션 계산하고, 달러 커머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yield가 10%에서 몇 %의 변할 적에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지 유추해라. 그러면 yield의 변화가 얼마고 델타 y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서 델타 y를 아까 그 1차, 2차 미분하는 그 테일러 시리즈에 집어넣어서 추정해야 되겠죠. 만일 이렇게 5년짜리가 실제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렇게는 안 내겠습니다. 나왔다 그러면 가격은 가격은 원래 이렇게 5번의 캐시플로우를 모두 이제 할인해서 81.0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죠.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딱 두 번 만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게 5년 만기 함수든 뭐 채권이든 10년 만기 채권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달러 두레이션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캐시플로우를 계속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다. 자, 특성은 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컨벡시티는 우리가 처음에 금액 달러 두레이션을 배웠다가 다시 수정 두레이션을 배웠듯이 이걸 상대적인 가격, 상대 변화율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가격으로 나눈 거다. 자, 가격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달러 컨벡시티에서는 가격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인을 했지만 다시 이거를 가격으로 나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어떤 사이즈 효과가 이제 제거된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그러므로 컨벡시티를 이제 무위표체 컨벡시티를 계산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파밸류가 안 보여요. 파밸류가 안 보이고 그냥 상대적으로 이미 P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가격과 관련 없는 다른 수치들의 함수다. 그러므로 이 표체의 컨벡시티는 무위표체 컨벡시티들의 합계다 혹은 평균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채권의 그 크기와 상관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 문제가 아까와 달라진 점 아까는 좌변이 델타 P에서 가격의 변화는 P가 다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양변을 다 P로 나눠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달러 컨벡시티를 구해서 P로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제가 그냥 컨벡시티라는 수치를 줬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 유일하게 틀린 점은 양변을 모두 P로 나눠줘서 상대적인 가격 변화율을 표시한 것 뿐이다. 그래서 이 표체의 컨벡시티는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T 플러스 자성 아니에요? T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네. T 플러스 2가 이 자성으로 잘못 나와 있는 거죠, 책에도. 책에 잘못 나와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여기서 아닌데. 프레젠트 밸류가 있고 프레젠트 밸류가 자체가 뭡니까? 이게 무위 표체들의 이제 프레젠트 밸류니까 파 밸류 나누기 1 플러스 y에 n승이 t승이 있는 거예요. 그다가 이거 합쳐진 건데 프레젠트 밸류 자체가 이제 이거는
프레젠트 밸류가 아니라 프레젠트 밸류를 다시 P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트 밸류만 계속 한다면 파 밸류 나누기 1 플러스 Y의 T승이 됐겠지만 T승 1 플러스 Y T승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 나누기 1 플러스 Y T승이 그대로 있는데 다시 이거를 P로 나눠줘서 이건 나누기 P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무위표체들의 컨벡시티예요. 요게 바로 무위표체들 컨벡시티들의 가중평균이 된다. WT는 다 합치면 평균이 1이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 너무 이것저것 복잡. 이런 식의 종합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걸 주어집니까? 첫 번째 것만 주어져요. 첫 번째 인포메이션만 줍니다. 채권의 특성, 파밸류가 얼마고, 큐펀레드 얼마고, 만기가 얼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채권의 가격도 계산해 봐야 되고, 달러 듀레이션, 모디파이 듀레이션, 이건 우리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 안 해도 되고, 다 계산해 봐가지고, 제가 이제 맥칼리 듀레이션까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봐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죠. 듀레이션 개념만 사용했을 적에 가격 변화를 추정해 봐라. yiel드가 지금 5%에서 5.1%에 변할 적에 듀레이션만 활용해서 가격 변화를 계산해 봐라. 컨벡스까지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겠다. 근데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책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좀 짧은 시간에 막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몰랐던 개념을 그냥 한꺼번에 배우니까, 많이 배우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무슨 물리학 문제 푸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5장으로 들어와서 이자율 듀레이션 한번 보자. 이자율 듀레이션. 이런 건 외부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 여러분들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문과, 이과 이렇게 많이 안 나눠요. 그래서, 아트 앤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물리과 대학, 단과대학이 물리과 대학이라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도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우면 저거 끌까? 너 추워서 그런 거야? 그럼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거야? 농담이고. 뭐 이렇게 땅을 판다든지 그런 뭐 육체 노동을 할 사람들도 아니고, 의사들처럼 뭐 이렇게 손기술이 좋아서 수술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이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거야. 이 얘기가 왜 나왔나?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를 읽어보라 한 그 칼럼, 그 기사도 봤죠? 한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렇지 않는 것에 차이가 없어 보여.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들 취업할 적에 GPA가 중요하고, 그런데, 위험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는 취업을 성공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unfair하죠. 좀 억울하죠. 예전에는 취업을 그때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한번 취업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보다 한 나이 50 많은 사람들, 그냥 끝까지 계속 갔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제 동기들이 이제 50대 초반, 중반인데, 그 동기들이 회사 그만둔 사람이 꽤 많아.
여러분들은 50대가 아니라 뭐 40대 중반이 될 수 있어서 취업까지는 뭐 이렇게 시험 잘 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될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성공적인 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쪽에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내가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걸 시험 문제를 제가 올려놨지만 한번 잘 풀어보세요. 제가 답은 안 가르쳐주겠지만 그 중에 일부 나올 수도 있고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거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시험 계산 굉장히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OX 그러니까 가로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가로치는 문제. 제가 차익거래 같은 거를 차익거래부터 계산하는 문제인데 차익거래도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유효, 키로의 듀레이션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구나.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하면 알고 있는 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교과서에 남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드밴스된 개념도 알고 있더라. 듀레이션 컴플렉스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데 이자율 듀레이션 이런 것들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돋보이는 거죠. 돋보이는 거고 이제 어텐션을 받게 되는 특별한 이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이걸 안 해서 이자율 듀레이션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진도도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한 번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지금까지 듀레이션 공부를 했는데 일드가 변할 적에 프라이스가 어떻게 변할까? 그것이 듀레이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일드가 변할 적에 하고 얘기하려면은 벌써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 아마미니아 우리가 무슨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일드가 몇 가지 과정이에요? 두 가지 과정. 하나는 수익률 곡선이 수평이고 또 하나는 평행이 더한다는 걸 가정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혹은 또 평행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이자율만 변한다면 만기 3년의 이자율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실제로는 그렇게 변하죠.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올리려고 하는 이자율이 장기예요, 단기예요? 장기야, 단기야? 장기야, 단기야? 왜 단기야? 장기는 못 올려요? 미국 정부 쪽에서 못 올려요? 다음부터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돼. 왜 단기? 왜 장기는 왜 못 올려요? 미국의 연방 정부가 그 올리는 조정할 수 있는 그 이자율 이름이 뭐예요? 페더 레이트라고 안 들어봤어요? 페더럴 리저브 레이트, 페더럴 펀드? 뭐 그런 페더럴 펀드 레이트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단기기도 그것만 마음대로 올릴 수 있지 뭐 지 마음대로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미국의 정부 이자를 올렸다. 페더가 올렸다 그러면 단기에 단기. 그러면 예를 들면 만기 30년의 무이표채. 그러니까 30년 후에 어떤 돈을 받는 그 무이표채는 이 몇 개월 이자율이 오는 것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일드는 모든 것이 다 장단기 모두 한꺼번에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특정 이자율이 변할 적에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보시고 이 그림을 보면 채권 포트폴리오 두 개가 있다. 1, 2 두 개가 있는데 이 채권 포트폴리오는 예를 들면 이 채권은 2년 만기 채권과 30년 만기 채권으로 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고 이 채권은 주로 16년 만기 채권으로만 무이표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년짜리 현물 이자율이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요것만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이 채권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또 이 채권의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리고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채권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요 채권 만기 2년의 무이표채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것들만의 듀레이션을 따로 구해야지 정확하게 요 이자율이 변했을 적에 이 채권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가격 변화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트가 올라갔을 적에 가격이 얼마만큼 많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값들이 이런 값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것을 이자율 듀레이션, 영어로는 key rate duration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험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된 모든 것과 숙제에 대한 모든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강의하지 않고 그런 것을 시험에 낼 수는 없고, 숙제는 이제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숙제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효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중에는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괴상한 가격 곡선 형태를 갖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채권 종류 얘기할 적에 수의 상환 채권 이런 걸 했었어요. 컬러블 반드. 여러분들이 만기 삼성전자가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이제 자금을 끌어 모았어요. 여러분들 그 채권을 샀어. 5년 동안 캐시플로우가 이제 발생할 건데, 근데 그 채권은 그 상환 그 발행 조건이 삼성전자가 원하면 자기들이 파밸류 액면가를 주고 그 채권을 다 회사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채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삼성전자의 발행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가격 곡선 형태가 될 거다.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다른 모든 것은 시장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무슨 액면 쿠폰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쿠폰은 이미 정해져가지고 변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사람들의 수익률 요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발행할 적에는 예를 들면 굉장히 고금리에서 발행했어요. 고금리에서 시장 이자율이 뭐 11% 정도. 근데 쿠폰 레이트는 예를 들면 굉장히 적었어.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10% 훌쩍 넘었는데 쿠폰 레이트는 5%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 채권은 처음에 발행됐을 적에 파밸류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공부 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얼드가 낮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쿠폰이 이제 커 보이는 거죠. 결국 10% 정도가 되면은 미안합니다. 쿠폰을 10%로 가정하면 이제 드디어 파밸류 채권이 된다. 파번드가 되는데 만일 이게 9%, 8% 이얼드가 더 작아지면 쿠폰보다도 요구 수익률이 작아지고 이 채권의 가격은 파밸류보다 더 큰 할증 채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증 채권이 되면 채권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돈을 더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는 않죠. 삼성전자는 그 약속한 약정한 쿠폰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채권 가격이 막 시장에서 더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파밸류에 올라가기 전에 파밸류를 주고 채권을 여러분들 다 뺏어와서 여러분들은 이얼드가 여기서 움직이면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채권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파밸류 다음부터는 여기는 파밸류가 100인가? 파밸류 다음부터는 그냥 파밸류에서 이렇게 허라이전트 라인 수평적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컬러블 번드는. 그 경우에는 여기서 측정한 그 이자율 기울기가 여기는 전혀 유효하지가 않죠. 그나마 이거는 이자율이 뭐 약간 오차 생기지만 이건 채권 가격이 여기 움직이다가 이제는 이쪽으로 수평화되니까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구한 이 금액 듀레이션 가지고는 그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변화를 그때는 할 수 없이 이 가격과 이 가격 두 개를 파악해가지고 이자율이 이렇게 변할 적에 채권 가격은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CFA 2차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이거 컬러블 본드 나오지는 않았어. 모기지 본드로 나왔어. 모기지 본드 왜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사기 부모님들이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모기지 론을 빌렸어. 장기를 빌려 보통 10년을 빌렸는데 그 빌리는 조건 중에 여러분들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돈을 이렇게 준비가 되면 만기 10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일정 금액을 다 페이하고 그 모기지 론을 그냥 끝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뭐 중도 상환, 조기 상환 그렇게 해요. 그것이 은행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야, 일단 그러한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은행이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유리한 거야, 은행한테 유리한 거야? 나한테 유리하면 은행한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불리하니까 은행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더 높은 금리를 여러분들 차지하겠죠.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 모기지 론이라는 여러분들의 부채, 이건 여러분들의 부채도 아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부채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부채가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뭐 우리가 갈아탄다 그러죠. 낮은 이자율로. 그럼 무슨 얘기인가? 시장이 낮아지면은 다 폐기해버리고 이 가격 폐기해버리고 이 낮은 이자율로 다시 이 파벨 맞고 다시 빌려오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험에서는 모기지 본본드가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듀레이션 계산 문제 나온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 전 얘기예요. 여전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시장 이자율이 낮아져서 시장에서 자기가 발행한 채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더 많은 쿠폰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는 이걸 왜 걷어들이려고 할까? 자기가 그렇다고 이걸 걷어들이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걷어들일 생각을 할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채권을 예를 들면 아직도 10%에 발행했으니까 3년 남았다고 한다면 110억 원이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제 시장 이자율이 뭐 9%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파벨리보다 약간 높게 나오겠죠. 쿠폰 레이트보다 일드가 적으니까 할증 채권에서 약 한 105억 정도의 거래되고 10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100억을 주고 100억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일도 낮아지는 바람에 정확하게 지금 100억이 됐어. 100억이 됐는데 삼성전자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이걸 지금 상환해. 예를 들면 상환 시점이 뭐 2년 이후 계속 어느 때 상환하는 게 아니라 2년 이후 3년 딱 그 1년 동안만 상환해 줄 수 있고 그 나머지 2년은 또 상환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데 만일 삼성전자가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라 생각이 든다면 조금 전에 우리 영원에 얘기한 것처럼 100억에 상환하고 이렇게 합시다. 시장이 조금 더 낮아졌어.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거를 100억에 상환하고 이 100억을 낮은 이자율로 이때는 8%가 된다면 8% 쿠폰으로 발행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게 부채인데 여러분들이 모기지론을 빌렸다가 예전에는 7%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는데 시중금리가 낮아서 지금 4%의 대출금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갈아탈 수 있듯이 새로 빌려서 이걸 다 처분할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새로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아마도 빨리 이거를 조기 상환할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게 부채예요, 부채. 그죠? 근데 부채인데 이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부채의 장부 가격이 중요할까? 부채의 시장 가격이 중요할까? 효율적인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시장 가격이 중요하죠. 그러면 북밸류는 그대로 뭐 이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자주 업데이트 되지 않으니까 시장 가격은 지금 이렇게 높다는, 시장 가격이 높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똑같은 쿠폰을 페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쿠폰을 부담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더 심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시장 전체적인 금리가 다 높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정도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뭡니까? 불경기여서 어디 하고 있었죠? 아니구나. 이게 5장이구나, 5장.
예전에는 호경기여서 10% 큐판을 발행하고 10% 큐판을 지불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한 1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엄청나게 틀려서 지금은 불경기고 이자율이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서 이제 뭐 1년에 뭐 3, 4%밖에 못 벌어. 이게 왜 안 나옵니까? 3, 4%밖에 지금 못 버는 상황에서 지금 10% 큐판을 페이해야 되니까 굉장히 큐판 레이트는 변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 느끼는 부담은 이제 커진 거죠. 그러면은 그냥 원금 주고 파벨 주고 페이백 하는 게 낫다. 그럼 더 이상은 이제 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정도 채권, 이율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보이라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기울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값과 이 값을 서로 이제 계산해 봐서 그것이 가격 변화고, 요것이 이자율 변화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우리가 둘이에서는 산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참, 이건 뭐, 내가 시험 문제 올려주고 또 내가 또 시험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제가 3번 강의했었구나. 2010, 2011, 2012, 2013년. 막 집에서 막 찾아보니까 더 이상 안 나와요. 분명히 미드텀 파이널에서 6개가 나와야 되고, 그 해답집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열기? 이건 여러분이 안 배운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나오고.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거는 뭐, 결국 뭐, 포워드 레이트 구하라. 임플라이드 포워드 레이트 구하는 거니까, 관련된 스팟 레이트 2개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익거래 관하에서 나왔는데 차익거래의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틀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죠. 여러분들 하는 차익거래는 D를 만약 포함한다면 1개를 사거나 팔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차익거래 사이즈를 이렇게 딱 요 사이즈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이건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초기에 이런 거 했었죠. 1달 내에서 뭐 환율이 변할 적에 이게 환율이 몇 퍼센트 평가 절상 절하된 건가 하다가 이걸 만약에 컨티니어스 컴파운딩을 이용한다면 그런 오차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 플러스 R 방식 대신에 E to the R 방식으로 해서 해보면은 달러나 원화로 달러로 계산하나 원화로 계산하나 절상과 절하가 똑같이 되는 뭐 그런 거 이런 거는 나올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열심히 고안해서 시험 문제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정보를 이제 충분히 못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면. 물론 제가 이제 시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면 제가 대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항상 뭔가 정보가 필요한 자료가 빠졌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럼 거기에 맞게 제가 채점할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답을 낸 근거를 저한테 보여줘야 돼. 답만 쓰면은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왜 이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1번 문제는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2번 문제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 이거는 나올 수 있겠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건 기말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아마 왜 범위가 그렇게 넓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한번 풀어볼까? 요거 한번 풀어볼까? 한번 왜냐면 조금 전에 우리 일대 얘기를 했으니까 맨날 아는 사람은 대답하니까 이제 거꾸로 뭐일 것 같아. 지금 생각 바로 안 나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전, 차, 조, 답 나올 때까지 홍, 신, 이. 그럼 너는 이러면 다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응? 서. 주관적도 그 파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김. 여기서 맞히는 사람, 가산점. 오케이. 여. 김. 잘 모르겠어. 안. 이거 봐라. 상대적은 조금. 허. 내가 원하는 답은 넌 나중에 하고. 한. 임. 정답. 임민서. 파셜 포인트. 비현실적이지. R1, R2, R3, R4가 다 똑같고 이게 똑같은 문제는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책에도 비현실적으로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따지고 보면. 근희도 맞출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근희는 뭐 워낙 많이 맞추니까 너는 가산점이 필요하지가 않아. 쟤는 가산점이 필요해.